지금부터 현대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은요,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면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패망하고 난 직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건국동맹이 있고요. 대한민국 임정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건국동맹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직후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치안 유지에 굉장히 많이 힘썼을 뿐만 아니라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지방에는 인민위원회를 설치했고요. 나중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군정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서 인민공화국을 미리 선포함으로써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 사이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점령을 했을 때는 북한에는 소련이 그리고 남한에는 미국이 점령을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세력들을 다 무시를 하죠. 그리고 미국은 공산주의가 확대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제, 친일 잔재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친일 경찰이라든지 친일 정치인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산이 되어져야 될 것들을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의 지배를 너무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 즉 타국에 의해서 대신 통치, 대리 통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리 통치 이후에 민주주의 정부로서의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보도가 동아일보에 의해서 되게 되는데 이 동아일보가 잘못 보도를 하게 돼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찬성을 하고 미국이 반대를 했다. 근데 이게 서로 정반대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좌와 우익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을 입장으로 해서 좌우익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친일 세력들이 야, 이때가 기회다. 우리는 우익에 틈타서 저 신탁 통치를 찬성하려고 하고 있는 저 좌익을 매국으로 몰아서 이때 우리가 애국자로 거듭나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제 전환하는 태세를 보이게 되지요. 사실 그 당시 좌익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이기보다는 신탁 통치에 조금 더 이제 메시지를 두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빨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소련의 입장에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이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탁 통치보다는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하면서 신탁 통치를 줄여가는 입장이 낫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순회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좌우익의 대립이 신탁 통치라는 이러한 이 안건으로 굉장히 크게 분열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좌우익의 분열을 막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그 당시 우익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김규식, 좌익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고요.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여가지고 이런 원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좌우합작 7원칙은 좌익과 우익 그 극단적인 둘의 입장을 절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특히 친일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토지를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협상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여운형 선생님의 암살에 의해서 조금씩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 결렬이 되게 되고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게 되죠. 이 단독 선거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당시 이 단독 선거를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수많은 운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남북 협상이라고 할 수 있죠. 김구와 김구지 그리고 김두봉과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해서 사김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연석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말고 통일을 조금 더 앞장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김일성하고 김두봉은 자신의 정치 체제나 지위를 올리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각자의 이익 체계가 다름에 따라서 남북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베고 쓰러질지 언정 38도선을 가르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족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3 사건도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운동이었고요.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군인들을 이제 육지에서 군인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이 군인들이 같은 민족을 살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수 순천 아마 1019 사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50선거는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재헌국회에 따른 재헌헌법이 마련되게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이때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반민족 처벌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바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방해 때문에 특히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반민족 처벌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습격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친일 매국의 행위를 벌였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격렬한 저항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렬한 저항에서 우리가 사실 더 아쉬운 거는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긴 하나 살짝의 아쉬움은 아니죠.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면 좋을 거예요. 또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 개혁이 이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이제 있고 난 이후에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발췌 개헌과 4.4 5.2 개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얼마 갖지 않아서 4.19 혁명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요. 발췌 개헌은 한 번 나왔는데 아직 4.4 5.2은 나오지 않았고요. 4.19 혁명도 선지로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승만의 토지 개혁 관련해서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6.25 전쟁도 딱 한 번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점 뭐냐 하면 바로 300산업입니다. 자, 여러분 300산업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6.25 전쟁으로 해서 미국의 지원,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로서 받았던 면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설탕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의 토대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300산업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정치 모든 구조가 대략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보다는 내각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이제
입헌주의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각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박정희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때만 하더라도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한 돈을 얻고자 박정희는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 등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조금 자존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역사는 굉장히 바로 세워야 될 작업들이 많은데 특히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잘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이거를 맺고 난 이후 이제 맺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당시 징용당했던 이제 선생님들의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독도 문제도 이 한일협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도 지금 현재와도 매우 관련이 깊죠. 이렇게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파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제왕적인 대통령 체제를 유지하려고 매우 애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YH 무역 사건과 부마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즈음에 12.6 사태로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암살당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어떤 게 있냐?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일 것입니다. 나중에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에 서울의 봄이 잠깐 있으나 이 서울의 봄은 결국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이제 다시금 무너지게 되었고요. 전두환은 언론기본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삼청교육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민주주의를 탄압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실행함으로써 또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6월 민주항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나중에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가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바로 금융실명제 그리고 우루과이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죠. 그리고 OECD 가입이 또 이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대사로서 나왔던 부분은 정치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승만이 전부고요. 그리고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파병이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전두환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다루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 관련해 가지고 시대 그 당시 정권에 따라서 이제 통일회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딱 1회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의 통일에 대한 내용도 잘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박정희 정부까지의 정치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 부분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나올 법하니 경제 부분에 관련한 특징을 확인하고 그리고 통일은 조금 나오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새 우리가 다시금 북한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통일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시대 각 정부별로 어떤 식의 통일 정책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도 여기서